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6.17 대책 이후에 7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6.17 대책은 주로 대출 규제였다면 70 대책은 공급 확대 정책을 얘기하고 있고, 세금에 대한 정책을 무자비하게 내놨어요. 분명히 이제 집값에 대한 조정과 숨고르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 효과,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코브라 효과 등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나오게 되는 반응과 양상, 국가의 목표 달성, 정책적 발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날 언론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내용을 구성해 보겠는데요. 자, 이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한다. 그래서 일단 서민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경감한다고 해서 그들은 일단 데미지가 없게 하고, 다주택자라든지 단기 차익에 대한 갭 투자에 대해서 정밀 타격하겠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청약제도 개선해서 서민들을 위한 얘기, 사전 청약제 물량을 확대하고 청년 전월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를 보완한다.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신규 등록 유형 개표 및 공적 의무 강화. 이게 뭐냐면 임대사업자를 해서 많은 임대를 늘려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했는데, 거꾸로 임대사업자들이 이걸 이용해서 갭 투자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집을 매집해서 집값 오르는 어떤 집값 상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몇 가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서민 실수에 대한 부담 경감해서 일단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이런 공급 확대 정책,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세금에 대한 중간 정책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세법적인 개념이니까 세법세미 하는 게 맞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변화 추이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 확대해서 집이 없다가 처음 생애 최초 집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 600만 원 이상,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로 5년 이상 소득 납부한 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상인 자. 그래서 이런 최초 공급 확대안이 나와가지고 종전과 변경에 대한 얘기가 쭉 수치로 나오는데, 여기는 뭐 제가 특별히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최초로 사는 사람들은 전에 어떤 최초 인정자들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살 먹은 우리 성년이 된 아들내미로 생애 최초 해주겠다. 그런 건 최초로 안 봅니다. 왜는 경제적 활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부모 밑에 있으니까. 경제적 활동했다는 얘기들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둬서 종전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생애 최초에 대한 얘기가 25%로 변경됐다. 그 다음에 이거를 민영주택에 대한 것들은 종전에는 없었는데 민영주택에서도 15%와 7%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등을 짓게 된다면 막 경쟁률이 30대 1, 50대 1, 신규 분양권 당첨만 되면 로또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해서 생애 최초에 대한 조건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보시는 것처럼 15%, 7% 이런 식으로 민영주택에서도 뒀다.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20%를 25%로 올렸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볍게 볼 생각은 해도 무난합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 요거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처음 전세 살다 집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에 대해서 우선순위 준다. 이런 건 좀 잘한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좀 더 한 30%에서 50%까지 올렸으면 좋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건 있죠. 너무 올리면 일반 공급분에 대한 것들이 신규 분양이 어려워져요. 생애 최초가 다 가져가니까. 그럼 이쪽에서 너무 이게 과잉될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조안을 했지만 조금 더 올렸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자,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완화해서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있는데 이 소득이 너무 많으면 얘들의 특별공급도 안 해줬지만, 이번에는 이것도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 소득공급에 대한 완화가 됐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용 해서 보면 현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3억 이하 3억에서 6억, 6억에서 9억까지 분양가 있으면 소득요건 100%, 맞벌이는 120%. 근데 이게 일반에 대한 거는 소득요건 120에 맞벌이 130인데, 요번에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면 120만 원까지 버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요건 안에 대해서 우선이 75%, 그 다음에 맞벌이 100%, 120%까지 나머지에 대한 것들이 쭉 그대로 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뭐 6억에서 9억까지가 있다면 여기에 대한 거는 맞벌이 120%, 생애 최초 주택금 130%. 그러니까 이게 된 겁니다. 옛날보다 이제 조금 벌이가 많아도 이들에게는 생애 최초에 대해서 어때요? 특별 공급에 대한 제도를 우선은 좀 더 넓혀둔 겁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130%에 대한 소득이 있어도 이들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생애 최초에 대한 거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나온 건데 이거는 제가 볼 때 공급량을 넓히는 거지 소득이 좀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많아지니까. 그래도 일단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일부러 사람들이 소득을 줄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된 사람에 대해서도 생애 최초 주택급의 130%, 막거리 140%까지 열어준 거는 조금 여분을 더 준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민들을 위한 그런 개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자, 그 뒤로 가서 사전청약제 물량학대 나오죠? 지금 사전청약제 물량학대 9,000호를 3만 호 이상 추가학대 추진하겠다. 그래서 사전청약 대상 지구내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주택 총 주택수의 25%인에 대해서 사전청약 대상으로 잡아주는데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서 공공주택에 대해서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분양을 많이 넓힐 겁니다. 요번에 70대책 이후로 지금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들에 대해서 엄청난 공급을 넓히겠는데 이런 공공임대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25% 이내에 사전청약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이거는 사전청약 몇 프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량을 얼마나 많이 넓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공급량을 넓히면 같은 비율 안에서 숫자가 넓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청약에 대한 것을 정한 계획에 나오는데 공급 확대 정책에 나온 거는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거는 이 얘기가 뭐 몇만 호가 어디 들어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급이 넓어지고 있다.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왜? 현재 정부나 그 종전 정부에서 택지 개발 사업 등을 안 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집을 사야 되고 규제를 하니까 규제를 받는 쪽에서는 팔려는 사람들한테 다 그 부담을 전가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 이거 팔면 세금 1억 더 내. 1억까지 네가 더 매입하면 내가 팔을게. 살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뛰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빨리 사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을 넓히는 정책이 구체화되는 건 잘한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후속 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완벽하게 나와서 공급이 확대되니까 지금 당장 집 안 사도 몇 년 기다리면 집이 많이 공급돼. 그때 사지 뭐. 이런 안정감을 줘야지만 집값이 내려가요. 그런 정책의 선회점, 터닝포인트가 있어서 제시하기 시작한 건 좋은 거고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꾸준하게 직접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뭐 10년 뒤에 나서는 안 되고요. 3년, 5년 이내에 공급이 물량 확대된다는 게 가식으로 보이는 거 이어지는 후속 정책의 어떤 추진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는 아주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진행된다면 이걸 보시는 분들도 집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정책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진행되는 게 안 보인다면 이때는 집값은 잘못하면 걷잡없이 뛸 수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나와가지고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 월세 할 때 여러 가지 얻게 될 때 대출을 많이 완화해주고 금리를 좀 낮춰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변경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 뭐 만들긴 만들었지만 좀 애매한 게 있어요. 이런 부분이죠. 지금 여러분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대한 3법에서 뭐 세 같은 거 못 올려 이렇게 만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못 올려? 그래? 그러면 이거 지금 10년 동안 못 올리면 10년에 얼마야? 지금 500이지만 그땐 800이야? 그럼 나 지금부터 800으로 놀래. 공급이 없으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집을 내놓는 사람이 절대값이에요. 사는 사람은 내가 거기 세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500짜리를 800에 오른 거 사야 되는데 거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때 돈이 부족하면 이런 거 지원해 준다. 이들은 500에 안정돼 있으면 굳이 금융에 대한 지원 없이 하는데 800으로 뛰니까 300에 대한 그런 전월세 부담금을 이런 금리를 이용해서 써야 된다면 결국은 세입자 쪽에 대한 부담되는 정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굉장히 빨리 공급 확대, 공공임대를 넓히던 직접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돼요. 아쉬운 점은 3년, 5년 전부터 이런 공급 확대에 대해서 막 지정이 돼서 지금 막 곧 택지 개발하고 여기 땅 LH 등이 막 분양해서 기업들이 사고 아파트 곧 진다. 그래서 막 이런 막 광고, 청약 광고 나오고 분양 광고 나오면 집값이 이렇게 안 뛰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좀 아쉽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하여튼 집 없는 서민들에게는 이런 거를 준다는 건 의지는 굉장히 선한 의지가 맞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공급 확대가 병행되지 않은 점이 좀 아쉽네요. 자, 이런 금리 인하 등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은 수치상의 얘기니까 굳이 제가 여기서 얼마 올랐다, 뭐 금리를 얼마 내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걸 보면 되니까. 그리고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 확대, 이게 이제 가장 마음에 들어요. 공공택지 입주자 수도권에 대해서는 우리 보는 것처럼 사전 청약제를 통한 조기 공급 물량 9,000호를 반영하고 입주자 모집 2022년까지 7만 호, 23년 6만 7천 호, 24년 5만 8천 호, 26년 6만 1천 호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 주택지 그런 데서 사전 청약제를 통해서 조기 물량을 빨리빨리 내놓겠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공급 확대책이 진짜 필요하니까 이 얘기를 막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즘 막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오늘 아침에 촬영하러 나오는데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어떤 부지 뭐 짓고 뭐 서울 도시공사 땅 뭐 짓고 막 나오는데 그게 진짜 신속하게 쭉쭉쭉 진행돼야 되는데 과연 그 땅 주인과 서울시 입장 이런 조율 관계가 잘 될지는 봐야 되겠죠. 이런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서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용적률 상향, 그 다음에 역세권, 주변을 집중 개발해서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다든지 도시 주변의 유효 토지, 국가 내 국가시설 부지, 신규 택지 개발, 재개발, 재건축 방식으로 사업 시행 시 시도 규제를 완화해서 청년 신혼부문 공공임대주택을 만집겠다. 즉, 뭐 3,000세대 질 거를 한 3,500세대 지어서 500세대는 이런 식으로 우선 공급해주겠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도심 내 공실상가 오피스 활용, 그래서 주택 안정에 대해서 가능한 대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얼마나 잘 풀릴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인데 사실 이게 조금 당사자들은 억울할 것 같아요. 현 정부 들면서 여러 가지 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넓히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막 집을 사놨는데 이제는 이런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책을 두다 보니까 뭐 굉장히 뭐 좀 아쉬워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런 임대차에 대한 얘기 3법 도입 전 예비 단계로 임대인의 자발적 등록 시 실제로 전월세 상한제, 갱신 요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를 부여하는 임대주 등록제도 운영 중이다. 그런데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 간 정당성 임대인 간 의무 대비 혜택 형성 확보를 통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임대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우선은 첫 번째는 단기 임대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 이 제도를 폐지한다. 기존까지 있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얘기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얘기 뭐 건설임대 매입임대 이런 거 다 이제 4년 단기임대는 없어졌고 8년 장기임대에 대해서만은 이제 매입임대 아파트는 빼는 나머지만 허용하고 건설해놓고 분양이 안 돼서 이걸 임대를 돌리는 거 그거는 허용하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자, 그래서 적용 시기에 대한 얘기 즉시 시행한다 해서 이런 제도를 많이 축소시켰어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임대주택 최소 임대 의무 기간을 연장한다. 지금 보면 장기 일반 공공지원형 최소 임대 의무 기간 8년 현행 내용을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10년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지금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시켜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만드는 이런 의무 적용을 하겠다. 개선되는 것은 이걸 들어야 되니까 이제 만약에 보증금 깡통주택 나오면지도 모르니까 이게 조금 지나서 공급이 늘면 집값이 떨어지고 임대료는 올랐는데 집값이 오히려 보증금보다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화를 다 만든다. 이거는 굉장히 잘 만든 제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등록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에서 최소 임대 의무 기간 종료 시 자동 등록 말소.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현행에 대한 얘기 말고 지금 개선되는 거 보면 향후 폐지되는 단기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에 대해서는
의무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 말소시켜서 임대사업자를 유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가 8채 갖고 있다. 기간 끝났다. 다 없어지는 거죠. 새로운 것도 안 받아주는데 기존 거는 계속 임대하면서 기득권 유정되면 얘네는 굉장히 기득권 보호를 받아요. 그런 것도 다 없어지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기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책에 대해서는 유지해준다. 적용 시기는 즉시한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들이 기간 끝나면 이것도 다 없어져요. 어떤 잘못된 부분에 들어간 건 본인 스스로 정부도 이게 잘못됐구나 인정해서 이걸 다 없애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업자에 대해서 기회를 부여한다. 자발적 등록 말소 등록 후 일정 기간에만 말소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과태료부가 있는데 개선 향후 폐지된 단기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 유형에 대해서는 적법 사업자는 희망시 자존말소 허용한다.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예전에 그냥 없애서 편법으로 임대사업자 하는 거 안 됐는데 지금은 이게 잘못됐다. 없애라. 없애고 파산을 빨리 팔아서 공급량을 넓혀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사람들이 내용에 대해서 임대 의무 유지기한 드는 걸 없애서 중간에도 없애고 팔 수 있게 이걸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임대사업자의 관리 강화해서 공적 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정례화시킨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현행에 대한 얘기 개선되는 걸 보면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임대차 계약 신고 등 의무 위반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개선된 내용을 보면 행정처벌 때 등록 임대사업을 어떻게 해요? 내실화시키겠다. 그래서 임대 의무 기간 준수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핵심 의무 중점 점검한다.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이런 거에 대한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한다. 너 이거 보니까 임대사업 제대로 안 하고 의무를 다 위반했어? 다 말소시키고 다 팔아. 아니면 너 갖고 있으면 이거 조금 이따 나오는 엄청난 세금 폭탄 이런 걸 막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해서 시작하겠다. 이게 나오고. 자, 이런 얘기들에 이어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70대책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79대책과 70대책이 동시에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 주택시장 동향평가 오르더라 이거예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세부 내용 서민 실수자 부담 경감하고 실수자형 공급 확대 그 다음에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의한 부동산 세제 강화 갭 투자 한번 니네 맛 좀 봐라 세게 나갑니다. 사실 이 갭 투자도 문제예요. 자 이거죠. 국가의 정책적 허점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파고들어서 재테크를 해요. 그게 이제 갭 투자인데 너무 많이 몰렸죠. 이들에게도 너희들 그렇게 했어? 우와 좋아 한번 당해봐. 니네 이득 본 거 다 거의 공공이익으로 다 현실화시켜서 다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정책적 실패는 있었지만 그거에 부응해서 경제적 부를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어때요? 공익적 차원에서 환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합니다. 처음부터 정책을 잘했으면 좋았는데 공급 억대책과 갭 투자들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집값이 올라 서민들이 문제가 되니까 세금을 많이 올려서 어떻게 해요? 다 걷어들이고 다시 안정화 모드로 돌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정책적으로 조금 힘들게 맞춰줘야 되는 게, 그래도 1주택자,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뭔가 좀 완화해야 되는가, 요 선별적 제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볼 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시당초부터 그냥 이렇게 집값이 폭등되지 않아도 되는데 폭등되는 만든 기조는 종전 정부에 대한 택지 공급 억제 정책 이런 것들부터 시작이 돼서 현 정부에 들어와서 재빠르게 빨리 공급 확대로 가지 않고 부동산 규제 위주로 갔던 것들이 조금 실책이 있었던 게 아쉬워요. 자, 아무튼 이런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향후 추진일자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그 내용을 지금 자세히 보면 일단 주택시장 동향평가 신규 규제지역 상승폭 둔화, 서울 등 일부 수도권 과열지속 이겁니다. 6.17 대책 때문에 이제 어떻게 풍선 효과로 5만 대가 막 올라요. 오르고 그 다음은 이제 막 이게 복잡하게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똘똘한 한채 개념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이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런 데에 대해서 가격 상승을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은 딱 규제지역 지정되는 후 스톱되면서 상승세가 둔화됐어요. 6.17 대책에 직격탄 맞은 게 대전, 청주 같은 데예요. 그런데 우리 보는 것처럼 다시 모든 게 어떻게 해요? 개발사업에 따른 과열심화 우려지역에 대한 것이 토지거래허가가 지정되고 관망사가 됐고 그런데 그게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으로 상승가 오는 게 이건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코브라 효과 얘기하면서 70대책 이전 6.17 대책에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규제
일변도에서 코브라코로 엉뚱한 데가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기 소유 차단하고 서민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런 추세를 쭉 다 반복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안정보완대책 세부 내용 나오고 있죠. 일단은 여러분 봤던 것처럼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해서 정말 투기꾼들 갭 투자가 아니라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 그거를 일단은 집을 맨 처음 사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생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제 사무실에 있으면 와서 상담합니다. 누구냐면 갭 투자들은 제가 뭐 나한테 상담도 안 하고 나도 상담도 안 해줘요. 근데 와서 얘기합니다. 뭐 좀 아는 교수님 오셔서 부부가 와서 얘기합니다. 이 교수님, 우리 아들내미가 이번에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집값이 너무 뛰니까 자제분들 어떻게 집 하나는 사줘야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그랬거든요. 경매로 사라. 경매로 사는 거요? 컨설팅이 안 돼요. 막 너무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해서 생애 최초에 대한 거 준비하셔서 그렇게 준비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저도 아주 훌륭한 상담이 되고 정책적으로도 잘 만들었어요. 이게 25%까지 확대하고 민간택지에도 7% 배정하고 이런 식으로 생애 최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들 잘해줬고, 그 다음에 우리 보는 것처럼 소득에 대한 얘기도 130% 이하까지, 120%를 130% 이하까지 만들었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뒤로 가서 보면 아까 뭐 많이 중복되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 경감한다, 취득세 감면한다. 아주 획기적이죠. 사실 국가의 증세 정책이 아니었냐 이런 오해도 받았는데 이런 거 보면 갭 투자해서 버는 사람은 세금 많이 걷고 정말 내 집 마련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일정 1억 5천 이하는 100% 감면, 1억 5천 초과 3억 원 사이까지는 50% 감면해준다. 그 다음에 밑에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진짜 내 집 1세대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감면해주고 갭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당해봐라. 세금을 중과하는 게 좀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전 분양 물량 대폭 확대해서 현재 9천호를 약 3만 호까지 해서 계속 확대하는데 이런 데가 이제 여러분 역세권, 용적률 상정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급이 넓어집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시장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또 다른 면이 있죠. 전에는 여기다 3,000세대밖에 못 졌는데 갑자기 5,000세대 지어진다. 전에는 여기가 관공서 뭐 이런 부지였는데 여기가 엄청난 주택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런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근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집값 뭐 갭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의 흐름. 인근에 이런 다수 주택이 다량 공급된다면 인근의 상권이 좋아지는 거죠. 어떤 상권 변화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공급 물량이 늘게 되면 인근의 상권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와서 좋아질 거다. 전에는 조그만 관공서 뭐 부지가 있었는데 이는 뭐 별로 없어요. 근데 얘들이 아파트가 막 5,000세대 들어온다. 인근의 준주거 상업지역은 달라지겠죠. 역세권이 있었다면 역세권의 상가들만 질비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주상복합이 들어왔다. 위에 아파트 공급돼서 서민들이 살고 밑에 상가들은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런 변화를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그리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사전청약제도가 들어선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LTV DT를 10% 우대해서 서민 실수요자 소득 기준 완화해서 우리 보는 것처럼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좀 달라졌죠. 이건 잘한 겁니다. 무조건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말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조금 풀어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동안 그냥 이거 뭐예요? 뭐 잡다가 초과상관 태운다고 갭투자권 잡다가 실수요자들 아니면 진짜 서민들까지 이거 너무 심하다 했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대출을 투기꾼들은 안 해주고 정말 실수요자들은 그래도 좀 해주겠다. 이런 얘기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 잔금대출 규제 경과보완 조치에 있어서 지정전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금대출에 대해서 지정 변경 전 대출 규제 적용한다. 그래서 이건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법도 자꾸 진화되는 것 같아요. 처음엔 급하니까 딱 만들면 거기에 선의 피해자가 많았는데 요번에 6.17 대책, 70 대책을 딱 이어서 보면 일단 긴급한 강도 높은 규제 뒤로 다시 분별해서 진짜 선의 피해자는 없게 막아주자는 게 잘 보완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은 전월세 자금 지원 나오는데 우리 보는 거 청년층 포함해서 전월세 대출 강화됐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실수요자 주택 공급 확대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이미 우리가 아까 봤던 얘기 7구대책에 그 정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확대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정말 잘 될 것인가 봐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투기꾼들 당해봐라. 갭투자꾼들 당해봐라.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이제 주택에 대해서 매매 사업자 투자한 적은 없어요. 저희는 경매를 투자하거나 아니면 땅을 사서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많은 이득을 내는데 어느 날 허탈합니다. 야, 내가 이 사업할 때 10억을 투자했는데 이 10억으로 저 아파트 단지 갭 투자했으면 5채만 사놨어도 지금 얼마야? 속 쓰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가 이러려고 부동산을 공부했나? 자괴감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한 거 정확하게 다주택 대상 종부세, 종가세 인상됐습니다. 이거 보면 못 건드려요. 막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자기가 1년 버는 돈을 이거 다 내도 부족한 사람 나올 줄 몰라요. 보시는 것처럼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해서 과세 표준 1.2에서 6% 세율 적용한다. 종부세 납부자는 51만 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 내용에 나오는데 이런 주택에 대해서 2주택 이하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난데 3주택 이상에 대한 얘기들은 아주 폭탄 떨어집니다. 이게 막 6%, 5%, 3.6%면 몇 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내야 되는 사람 나와요. 이거죠. 부동산 거지들이 있어요. 갭 투자하면 새 끼고 사가지고 올라서 좋아해요. 근데 이들이 1년에 6천, 7천 내려면 못 견딥니다. 팔아야 돼요. 지금 멘붕 가서 나 못하겠다. 위축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매물을 내놓을 거란 얘기죠. 그럼 집값은 안정 모드로 갈 수 있고 이들이 혹시라도 뭐 임대사업자 들었다면 임대사업자 중간에 말소해 열어줬잖아요. 말소도 못하게 하면 앉아서 박살나는데 열어주니까 못 견디면 임대사업하면서 갭 투자했다면 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내용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서울의 강남 같은 데 아파트가 30억 하는데 한 세 채 가지면 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따져봐서 5%면요.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굉장한 수입원이 있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안 그런 사람은 유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가주택부터 차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정밀 타격으로 잘 맞는 제도예요. 다만 했던 서민들 중에 내가 갑자기 집값 올라서 나는 그냥 뭐 삶의 질은 똑같은데 내가 올린 것도 아니라 지들끼리 거래서 오른 거 나도 갑자기 종부세 대상이 돼서 짜증난다고 하는 선의의 피해자도 일부 있을 거란 느낌은 듭니다. 집을 뭐 하나 내지 두 개 정도 가지고 있다. 하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 2주택 이하 이렇게 있는 사람들 조금 나는 좀 억울해 이런 얘기도 좀 느낌은 들어요. 하여튼 뭐 그래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나중에 이제 그러고 공급이 확대되면 집값은 자연적으로 안정될 겁니다. 여러분 15년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런 규제유주 정책 때문에 코브레과가 있었고 집값이 3억짜리가 6억까지 뛰었다가 갭 투자한 사람들 나중에 정권 바뀌면서 공급 확대가 막 이러기 시작하니까 집값 내려가서 되게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하고 혹시라도 나 아파트 투자할까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까지는 이렇게 되면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얘기 많이 했지만 지금은 권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살벌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다주택 보유법인의 중과 최고세율은 6%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못 견뎌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동 한동안 뭐 아파트 투자를 해서 법인 만들다 이거 책도 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법인 만들어서 아파트 산 사람들 못 견딥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도 법인이지만 저희는 매매 사업자도 있고 하지만 저희는 아파트를 투자하는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법인 만들고 여태까지 아파트를 법인으로 산 적은 1도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법인 만들어서 투자한 사람들이 그동안 저보다 굉장한 수익을 낼 수밖에 없어. 10개만 샀다. 내가 한 5억 갖고 10개 나눠서 5천씩 갭 투자했다. 막 하나당 3억씩 올랐다. 10개면 30억 버는 거죠. 그런 거 보면 나도 자괴감에 빠졌는데 지금은 그들은 벌면 국가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 어차피 세금으로 또 뺏겨요. 결국은 집값은 어떻게 못 견디고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는 것처럼 단일 적용한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거는 잘 읽어보시고 양도세 속세 매물 유도를 위해서 내년 종부세 부과일까지 시행 유예시켜지지만 양도세 단기 2년 미만 단기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율을 인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년 미만은 70%, 2년 미만은 60%입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들 박살 나는 거죠. 1억 벌었다. 좋아했어요. 세금 뭐 몇천 내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굉장히 힘든 거죠. 또 이거에 대해서 뭐 융자 끼고 샀다. 이 사람들 이자 냈다. 이자들 어떻게 해요? 비용 처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양도세율에 대한 걸 따진 거 2년 미만 기본세율 60%. 그러니까 집 사면 2년 이상은 갖고 있어야 돼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집을 샀다가 2년 미만, 1년 미만에 세금 이렇게 세니까 못 팔면 자연적인 거래를 못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급이 주는 일시적 현상도 변형돼서 나오겠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실수요자들이 이런 거 안 사요. 아직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요? 신규 분양에 대한 걸 많이 열어줬고 또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지금 보는 개선에 대한 얘기해 보면 이런 거에 대한 70에 60% 어우 세금 너무 셉니다. 이건 단기채 갭 투자 다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다 포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토지나 이런 쪽 상가나 이런 쪽 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에는 엄청난 이 준비된 자금이 많아요.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다 할지 몰라죠. 그런 유동자금들이 이제는 주택으로 많이 몰렸다가 이게 뭐 잠깐 뛰니까 다 몰려서 더 뛴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다 빠지면서 토지나 상가 쪽으로 몰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니까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이 세율이 인상됐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이 영상 보는 분 중에 부동산 투자하고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은 갑자기 나도 미울지 몰라요. 근데 저는 객관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해서 정부 정책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정책이 그렇다면 반대해서 내가 피해가는 게 맞죠. 이겁니다. 저희 자매가 제주도 여자인데 굉장히 성격이 강해요. 근데 내가 암만 잘했어도 자매가 저희 와이프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아무 뜻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달래요. 지금은 정부 정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이 오를 대로 올랐고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러분 이걸 싸워 이긴다? 어려워요. 지금은 막판 카드까지 다 내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금 정책이 굉장히 세게 갔기 때문에 주택은 내려가는 게 맞고 여러분은 주택 투자는 피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선회해서 다른 쪽에 투자, 다른 쪽의 어떤 경제활동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고 집값은 안정 모드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가장 필요한 지역인 서울 경기권에 집중해서 내놓는 여건이 나오면 그쪽에 공급이 넓이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릴 때 집값은 자연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급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믿고 지속적인 투자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된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면 취득세 나오는데 결국은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를 인상한다. 여러분 법인은 12%, 3주택 이상, 2주택 8%. 굉장히 부담 크죠. 여러분 이런 거 보게 되면 이 세율대로 간다면 어때요? 제가 예전에 과밀억제권의 법인 처음 만들었을 때 5년 미만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이걸 모르고 투자했다가 경매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수용당해서 보상받는데 결국은 취등록세 중과세 된 것 때문에 지자체가 제일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깜빡 놓친 거죠. 아 이게 중과세 된 걸 내가 잊어버렸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일부 배제하는 건 나오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살 때 문제고 팔 때 문제다. 그러면 나 버티고 갖고 있을래.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동산 신탁 시 종부세, 재산세, 보유세 납세자를 신탁회에서 원소유자로 위탁자로 변경한다. 그리고 결국은 등록사업자 제도 보완,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임대 매입임대 폐지하고 공적 의무를 강화해서 8년을 10년 바꿔서 폐주형 관례 자동 등록 말소. 그러니까 내가 못 버티겠다면 임대사업자 다 등록 말소시키는 거예요. 말소시키고 자발적인 등록 말소도 허용하고 그리고 관리 강화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향후 추진 일정.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세법 7월 임시국가 특가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한다. 그리고 이 팀을 해서 가식성과를 도출한다. 여러분 지금 보면 이런 재산세에 대한 얘기도 내가 조금 편법을 써서 어떻게 해요? 집이 5채인데 담보신탁이나 뭐 이런 거를 신탁으로 돌려놔요. 그럼 내 집은 하나예요. 신탁해서 4개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보니까 수탁자가 어디고요? 자기들이면 위탁자가 개인이면 개 걸로 다 돌려서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납세자를 주택을 딱 해서 중과시켜버리겠다. 여러분 아까 다주택자를 중과되는 거에 대해서 편법도 다 차단해버렸어요. 제가 요거를 딱 보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다주택자들 분명히 신탁으로 많이 넘어갈 거다. 그러면
이 생각했어요. 집이 5채다. 어우, 종부세 나고 죽겠죠. 그러면 이런 걸 담보신탁이나 관리신탁으로 이렇게 신탁에 넘기면서 앞으로 신탁이 좀 활성화 되겠구나 했더니 그것까지 딱 해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막아서 굳이 신탁 넘겨도 중과세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보완 유도해서 다 많으면 니네 빨고 나가. 등록사업자 원래 유지해야 되는데 없애고 나가. 과태료 안 내게 있게. 팔고 나가라는 얘기. 아니면 팔고 나가지 못하면 등록사업자 없애고 종부세 많이 내.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지금 만든 정책은 6.17 대책은 대출 규제가 강했는데 이번에 70 대책은 세제에 대한 강화예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공급 확대책이 나오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등록사업자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법인사업자들 그동안 편법으로 간 사람들이 제때 그 어떤 결정판처럼 보였지만 집값 올랐지만 이들은 이때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동시에 팔고 내놓으면 매물이 쏟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담되니까 눈치 보게 되면 매수화 시장으로 바뀔 거고 못 팔고 갖고 있으면 세금으로 속된 말로 아주 맛이 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갭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당하는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구제에 대한 정책을 보였는데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까? 그 다음에 공급 확대 정책이 정말 필요한 적에 빨리빨리 이루어질까? 그 몇 가지 대책이 나왔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세부적인 법률 규제나 각국의 기관장들의 협의가 잘 될까? 이런 거는 용의주도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공급 확대가 이루어질 때는 이 정책은 완벽하게 안착될 거고 그러지 못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한 경우의 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이번 70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합 변수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70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